이번에는 인적자원 관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 관리, 휴먼 리소스죠. 휴먼 리소스에 대한 매니지먼트는 경영학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의 한 영역 중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다 공부하기가 어려워서 하나의 단락별로 끊어서 공부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인적자원에 대한 부분을 또 다른 좀 보충적인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공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적자원 관리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많은 부분이 들지만 그런 부분 중에서 어떻게 직원을 모집하고 또 어떤 인적자원 관리를 통해서 직원을 선별하는가 라는 것이 이러한 부분에서 오늘은 인적자원에 대한 모집이라든지 또 직무 분석이라든지 직무에 대한 어떤 기술서 그리고 직무 명세서라든지 여러 가지의 나름대로 어떻게 직원을 뽑아야 될 것인지 선발에 대한 이 셀렉션에 대한 부분을 중점으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적자원 관리의 이해에 있어서 인적자원 관리의 개념을 먼저 보면요. 인적자원 관리의 약자는 HRM, Human Resource Management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이라는 것과 매니지먼트 이 두 개의 영역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 관리의 개념에서 인적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이런 투입 요소를 관리하는 제도나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생산과 분배라고 하는 이 맥락 속에서 어떠한 요소를 어떻게 투입하고 이것을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는가, 이 리소스를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는 거에 대한 제도, 시스템이나 이러한 어떤 방식, 방법을 바로 인적 자원론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는 기관의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직무 수행에 투입된 인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된 활동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효율적 관리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용에 대한 부분이죠. 영어로 코스트라고 하는 비용을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서 나름대로의 인적 자원 관리는 의미 그 자체가 코스트라고 하는 비용에 관련되어 있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좀 더 효과적인 것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작업, 이 부분이 효율적 관리와 효과성을 같이 맥락에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인적 자원의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계획하는 인적 자원의 계획, 모집, 또 선발, 유지, 그리고 역량에 대한 개발, 그리고 활용과 관련된 활동의 집합을 인적 자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자의 행동이나 태도, 그리고 성과에 미치는 방침, 활동 등 다양한 관리 기법이 결합된 시스템으로의 정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인적 자원에서는 종사자라고 하는 말을 종종 쓰고 있고 또 이런 경영학에서도 이런 종사자라는 말을 쓰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종사자라는 말보다는 직원의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직원으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를 이제 종사자라고 많이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사자로 옮겨왔지만 종사자보다는 여러분들은 직원이라는 말로 이제는 많이 바꿔서 사용하시면 좀 더 의미 있고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볼 때는 직원들을 종사자다 이렇게 칭하는 것보다는 종사자보다 직원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고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개념에 대해서는 꼭 기억할 것은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지 그냥 노동력이 아닌 조직의 생존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휴먼 리소스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의 목적과 의의에서 보면 인적 자원 관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첫째, 둘째 살펴보시고 하나씩 후반부에 자세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인적자원의 관리, 인적자원 관리의 개념 이 부분은 인적자원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인사행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퍼스널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인데요. 이 퍼스널 앞에 퍼블릭이라고 쓴 것은 이 공적인 인간에 대한 어떤 퍼스널리티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다시 말하면 퍼블릭 퍼스널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공적인 인사에 대한 관료, 다시 말하면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행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단어보다는 제가 많이 권유하고 또 생각해 보시오 라고 하고 많이 썼던 단어가 HSO라는 단어를 기억하시죠? Human Service Organization. 사실 사회복지 행정론에 대해서도 사실 HSO라고 하는 Human Service Organization으로 쓰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인사행정이라는 것과 퍼스널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인사관리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인적 자원관리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존의 인사행정 이것이나 또는 인사관리에 대해서 인사행정이나 인사관리에 비해서 조금 더 좀 광대한 의미, 좀 더 확대된 의미, 조금 더 그런 의미가 바로 인적 자원관리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이 이제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인사행정이나 인사관리나 이 두 가지 맥락이나 조금 더 이야기했던 이 퍼스널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나 퍼스널 매니지먼트 이 두 개가 사실은 리소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자원의 관리로 매우 좀 더 의미 있게 심플하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적 자원 관리의 그 목적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볼 때는 인적 조직의 인적 자원 관리의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은 조직의 생산성 향상이 주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직의 직무 수행의 질, 다시 말하면 직무 수행의 퀄리티를 향상시키고 개선하기 위하여 채용하고 훈련하고 평가하고 통제하는 데 초점을 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채용과 훈련과 평가와 통제라고 하는 이 맥락이 바로 우리 인적자원관리의 키워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회복지에 대한 조직은 뭐냐라고 할 때 생산성 향상보다는 사회적 가치 생산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인적자원관리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적이라고요? 그렇죠. 클라이언트에 대한, 고객이라고 볼 수 있는 고객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향상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인적자원관리의 가장 큰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적자원관리의 목적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적자원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복지 서비스 향상과 개선 이외에 제시되는 목적이 첫째와 둘째, 셋째, 넷째 있습니다. 뒷부분에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관리의 의의에서도 봐도 사회복지조직은 인간 대상 서비스 제공 활동이 주된 조직 활동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일선 사회복지사 간의 개별적인 관계가 중시되고 업무의 표준화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적자원관리의 목적 및 의의 중에서 특별히 인적자원관리의 목적을 보면 첫 번째는 인적자원관리는 구성원 간의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근로의욕에 대한 향상과 더 나아가서는 협동의식을 높이는 데 큰 목적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적자원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법과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업무에 있어서 작업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인적자원 관리, 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관리를 통해서 의사소통과 합의점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바로 인적자원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어떤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복지 서비스 향상 그리고 개선 이외에 제시되는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자원 관리의
의의에서도 보면은 특별히 직원들의 인적 자원 관리는 결국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기능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의 기능도 우리가 1, 2, 3, 4, 5번 있습니다. 하나씩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에 다른 PPT 자료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인적자원 관리의 의의를 좀 더 추가적으로 본다면 서비스 공급을 담당하는 복지 조직 인력의 능력 그리고 이 자질은 바로 사회복지 조직 활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추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인적자원 관리의 기능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가 조달의 기능은 모집과 충원 그리고 선발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배치 할당의 기능은 직무 분류와 할당 그리고 임금 지불, 승진 그리고 이직 및 해고 등이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의 기능은 훈련과 사정 그리고 코치 그리고 동기부여가 들어가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제재되는 규약의 기능은 바로 작업 환경에 대한 근로자들의 규율과 협상 그리고 고충 처리와 절차 호소가 포함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제와 그리고 이 적응에 대한 기능은 바로 인적자원 관리의 제도를 설계하고 스태프 및 관리자와의 관계를 조정하고 정보 유지 체제를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 관리의 방향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맨 마지막 줄 보면은 수평적, 수직적 이동이 가능하고 직무와 역량 중심의 인사체계를 토대로 해서 조직 간의 이동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최근 인적자원 관리의 경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스키드모어가 제시했던 부분, 모집, 선발, 임용, 신입 직원 훈련, 평가, 승진, 해임 이 부분을 하나씩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집에서는 이제 직무 분석을 공부하셔야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보면 Job Analysis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해서 직무에 대한 분석이다 라고 하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인적자원 관리의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서 모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선발을 전제로 신규 채용 희망자에게 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서 유능하고 더 나아가서 인격이 원만한 사람들이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공석 중인 직위에 유치하는 과정이 바로 모집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지원자를 많이 유인할 목적으로 수행된다는 의미에서 바로 적극적 임용의 활동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모집의 과정을 잠깐 보면 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 분석과 그 다음에 직무 기술서 및 직무 명세서에 대한 작성과 모집 공고의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모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직무 분석 플러스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의 작성입니다. 이 부분도 추후에 하나씩 다시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중에 직무 분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언제 또 어떤 능력을 갖춘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이 플랜을 세우는 것으로서 바로 인적 자본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필수적인 과정은 바로 직무 분석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무 분석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 분석에 대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는지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직무 기술서는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직무 분석 결과를 개선하고 보완한 후에 정리한 요점을 기술한 문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직무 직위에
부과된 임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직무기술서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직무명세서라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기술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 직무명세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9-2에 나오는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 중에 직무기술서는 어떤 것인지 또 직무명세서는 어떤 것인지 두 개를 비교하시면서 자세히 보시면 그 차이점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직무기술서와 명세서의 큰 차이점에 보면 맨 위에 있는 직무기술서는 직무와 직위에 부과된 임무와 책임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직무명세서는 이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아주 최소한의 자격 요건의 기술, 다시 말하면 직무 수행자의 요건에 대한 부분들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무기술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직무명세서에 대한 세부명세서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무기술서는 직무의 명칭, 소속 부서라든지 직무번호라든지 직속 상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직무계열이라는 것은 직무의 목적과 직무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본다라는 것이죠. 장비라고 하는 것은 직무에 필요한 도구고요.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직무의 환경적 특성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의 임무와 또 책임과 직무에 요구되는 사회적 측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직무기술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명세서는 어떤 것일까요? 거기에는 관련 자격증입니다. 사회복지 자격증, 운전면허, 또 컴퓨터 활용 능력, 사회조사 분석사 등과 관련된 이런 자격증을 보고 우리는 직무명세서에 이 부분이 들어간다라고 보는 것이죠. 직무명세서의 또 다른 것은 교육에 대한 수준, 그리고 경력, 그 판단력, 주도력, 책임, 의사소통, 기술, 정서적 특징을 줄 수 있습니다. 모집에서는 이제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이 있다라는 부분 잘 아시겠지만 내부 모집은 그냥 직원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고 사내 공모 제도라면 외부 모집은 이제 뭐 어떤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라든지 또 인터넷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모집하는 부분을 우리 외부 모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죠.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의 장단점 중에 먼저 내부 모집의 장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모집의 장점은 구성원에게 승진 기회의 제공과 사기 진작을 주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죠. 그리고 저렴한 모집에 대한 비용이 내부 모집의 장점이고요. 또 낮은 이직률이 바로 내부 모집의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원자에 대한 평가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외부 모집의 장점은 어떤 것일까요? 내부에는 없지만 참신한 응모자의 확보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새로운 기술 그리고 경험을 소유한 지원자의 확보를 참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 인력 확보 시 인력 개발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경쟁 조직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확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부 모집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외부 인력의 영입 차단으로 조직이 정체되는 것이죠. 새로운 물이 들어가고 새로운 조직이 들어가서 개편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인적 자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직이 정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죠. 더 나아가서는 사내 공급의 불충분성을 갖고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원자의 현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하나의 문제점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은 선발 과정의 탈락 시 지원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모집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높은 직위를
인재를 뽑아올 때, 다시 말하면 높은 직위를 영입해 올 때 내부 인력이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노 조직에 대한 안정시까지는 적응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부적격자를 채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은 모집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이 바로 외부 모집의 단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적자원 관리의 과정 중 선발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셀렉션이라고 하는 선발은 모집 활동을 통해서 지원한 다수의 지원자 중에서 조직과 직무가 요구하는 자격에 부합하는 우수 인재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의 요구와 기대뿐 아니라 채용될 사람의 요구를 고려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 조직에서 직원 선발은 조직 문화에 기초하여 선발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클라이언트 및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고려된 사람을 선발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발에서는 이제 직원들의 선발의 과정은 서류 전형과 선발 시험, 그리고 선발에 대한 면접, 경력 조회, 신체 검사, 선발 결정, 그 다음에 채용, 보통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죠. 직원 선발을 위한 도구에는 이력서라든지 또 자기소개서, 추천서, 또 각종 증명서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먼저 서류 심사를 하고요. 선발하는 시험에서는 필기 또는 실기 또는 면접 시험이 있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발의 종류와 장단점,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내용들은 그렇게 어렵거나 이렇게 어떤 이론적인 학설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되고, 뒷부분에 다른 PT 자료에서 보완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시험은 주관식과 객관식이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관식은 어떤 인사이트라고 하는 통찰력과 판단력, 그리고 사고력을 측정하는 그러한 부분의 시험이 바로 주관식 시험이죠. 그런데 단점으로는 이 채점자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단점입니다. 그리고 채점에 많은 시간과 경비를 소요하는 부분이 단점이라면, 장점은 시험 출제에 적은 시간을 소요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주관식이 있는데요. 객관식은 어떤 것일까요? 객관식은 매우 용이한 채점인데 객관성 확보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 장점이라면, 단점이 있죠. 그것은 사고력을 측정하는데 사실 상당히 비효과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실 실기시험을 볼 때는 높은 타당도가 나타날 수 있지만, 단점은 다수에게 이것을 적용하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채점에서 객관성 그리고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것이 실기시험의 하나의 단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시험은 장점은 뭘까요? 태도와 성격 또는 창의성, 협조성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직접 대면 대 대면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단점은 뭘까요? 면접관의 어떤 선입관, 하나의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선입견의 개입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너무 시각적이고 또는 면접을 통해서 먼저 진행할 때 선입견을 갖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어떤 선입견 개입 때문에 오히려 바른 사람을 나름대로 채용하기에 또 하나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사관리 중에서 모집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나름대로의 선발에 대한 셀렉션에 대한 부분을 중점으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모집에 대한 부분에서도 여러가지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 그리고 어떤 나름대로의 일하는 데 있어서의 직무에 있어서는 어떤 직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서 인적자원 관리에 특별히 모집에서의 직무 분석과 또 나아가서는 직무 명세서,
직무기술서 이런 부분을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내부 모직과 외부 모직의 어떤 장단점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선발에 있어서의 장점과 단점을 함께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부분은 단톡방 말고 또 개별 카톡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